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이 섬나라의 깊은 뿌리, 고대 일본의 광활한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작은 어촌과 농경사회가 어떻게 강력한 시족과 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산과 바다, 그리고 거친 자연은 그들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어떻게 빚어냈을까요? 또한 신과 조상에 대한 신화는 어떻게 실제 역사와 뒤섞여 오늘날 일본의 토대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조몬시대의 원시적인 숨결에서 시작해 벼농사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연 야요이 시대를 거쳐 고대 천황의 등장과 불교의 전파,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어질 일본적 전통이 형성되는 과정까지 아우를 것입니다. 이는 변화와 연속, 투쟁과 신념, 그리고 땅과 바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 나선 한민족의 대서사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시간 여행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식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온이 깃들기를 바라며 이제 태초의 일본으로 시간의 닻을 올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의 첫 장을 펼치면 이야기는 천상의 다리 위에 선 신들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신들이 보석 박힌 창으로 혼돈의 바다를 휘젓자 창 끝에서 떨어진 소금물이 굳어 하나의 섬이 됩니다. 신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그 땅을 보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서기 712년에 편찬된 고사기와 720년에 완성된 일본 서기가 전하는 세상의 시작입니다. 이 책들은 한 왕조의 족보이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일본 열도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왜 특정 가문이 대대로 옥좌에 앉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쓰인 거대한 창세 신화입니다. 물론 두 기록 모두 당시 조정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컸지만 고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기원과 우주 속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상상했는지를 보여주는 더없이 소중한 자료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이자나기, 이자남이라는 남녀신이 세상에 형태를 부여하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섬과 신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일찍 찾아옵니다. 이자나미가 불의 신을 낳다가 목숨을 잃자 이자나기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 황천국, 즉 죽음의 세계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더럽혀진 몸을 정화하기 위해 강에서 목욕제계를 합니다. 바로 이 정화의식 중에 일본 신화의 가장 중요한 세 신이 탄생합니다. 왼쪽 눈에서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오른쪽 눈에서는 달의 신 츠쿠요미가, 그리고 코에서는 폭풍의 신 스사노오가 태어납니다. 빛과 시간, 그리고 날씨, 세상을 움직이는 하늘의 모든 요소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아마테라스는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남동생 스사노오의 난폭한 행동에 분노한 그녀가 천상의 동굴로 숨어버리자 세상은 암흑에 휩싸입니다. 다른 신들은 그녀를 다시 나오게 하기 위해 거울을 이용하고 흥겨운 춤을 춥니다. 마침내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세상에는 다시 빛이 돌아오고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때 그녀를 유인했던 거울은 훗날 일본 황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세 가지 신성한 보물, 즉 3종 신기 중 하나가 됩니다. 고곡, 검과 함께 이 거울은 후대 천황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레갈리아가 되죠. 이 신화와 관련된 장소들은 지금도 일본 전역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세 신궁은 아마테라스에게 바쳐진 가장 성스러운 신사로 본전은 20년마다 한 번씩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지어집니다. 이는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짓는 기술과 재료,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정신까지 보존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화의 이야기는 이제 신들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아마테라스의 손자인 니닉이 가 3종 신기를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오고 그의 증손자인 진무가 일본의 초대 천황으로 즉위합니다. 기록은 그의 즉위년도를 기원전 660년으로 명시하지만 오늘날 이 날짜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천황 가문이 태양의 후손이라는 연속성의 서사 그 자체입니다. 이 주장은 여러 시족과 지역을 하나로 묶고 모두를 아우를 단 하나의 빛나는 이야기가 필요했던 고대 사회에서 매우 유용한 정치적 장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일본의 신앙, 즉 신토는 자연에 대한 깊은 경외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섬들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신들의 작품이며 강과 화산은 달래야 할 인격체이고 산은 정결한 재물을 선호하는 정령들의 집이었습니다. 신토에는 경전이나 예언자가 없습니다. 대신 숲, 샘, 봉우리마다 신사가 있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가 있으며 수학축제에서부터 건축공사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관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신성한 의미를 넘어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공동체를 땅과 하나로 묶어주는 실용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대 신화는 당시의 지역적 경쟁 관계 또한 암시합니다. 동해에 접한 이즈모 지방은 스사노오 신화의 주요 무대로 등장하며 이 지역의 강력한 통치자가 천손에게 땅을 양보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이즈모 타이샤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웅장한 신사 중 하나로 남아있죠.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 이야기는 야마토 조정이 이즈모에 강력했던 세력을 인정하고 그들을 완전히 지우는 대신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며 체제 안으로 포섭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화의 배경에는 고고학이 밝혀낸 더 깊은 역사가 존재합니다. 연대기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일본 열도의 사람들은 흙으로 그릇을 빚고 고기를 잡고 풍부한 견과류와 사냥감이 있는 숲을 누비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는 천황의 신기 중 하나인 고곡 이수세기에 걸쳐 발견됩니다. 이는 우리 한반도의 유적에서도 발견되는 유물이라 당시 두 지역 간의 교류를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거울과 검 또한 지배층의 무덤에서 귀중한 부장품으로 나타납니다. 신화가 통치의 상징으로 거울, 검, 옥을 선택한 것은 이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징은 손에 익숙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신화가 편찬되던 8세기 초,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이고 중국으로부터 문자와 율령 체계를 도입하는 등 대륙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일본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기원을 외국의 하늘이 아닌 바로 이 섬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후손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로부터 배우되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려는 섬세한 균형 감각의 발로였습니다. 2세 신궁에서 20년마다 신전을 새로 짓는 의식은 고대 일본인의 신념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과거를 존중하되 그것을 끊임없이 재건하고 기술을 살아있게 유지하며 영원한 불변만이 목표가 아님을 아는 것. 태양은 매일 다시 떠오르고 신전은 다시 지어지며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반복됩니다. 이제 신화의 책을 잠시 덮고 수천 년 전 어느 서늘한 아침 연기 피어오르는 마을로 들어가 봅시다. 그곳은 조몬 시대 일본입니다. 왕도, 궁전도 없이 수렵과 채집만으로 한 곳에 정착하여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문명보다도 오랫동안 그 생활 방식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터전입니다. 조몬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만든 토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새끼줄 문이라는 뜻으로 젖은 진흙 표면을 새끼줄로 눌러 장식한 것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름은 소박하지만
그들이 이룬 성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조몬토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자기 중 하나로 어떤 것은 무려 1만 5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생선을 끓이거나 견과류를 삶는 실용적인 용도였지만 기원전 2000년경 중기 조몬 시대에 이르면 토기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화려한 형태로 폭발합니다. 어떤 것은 실용적이고 어떤 것은 제사용이었지만 이 모든 토기는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시간과 미적 감각, 그리고 욕구가 있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조몬인들은 땅을 파고 그 위에 갈대와 나무로 지붕을 얹은 수열 주거에서 살았습니다. 중앙에는 화덕이 불타고 있었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지혜로운 구조였죠. 그들은 밤을 따고 도토리를 주워 쓴맛을 우려낸 뒤 저장했고 강가에 어사를 놓아 연어를 잡았으며 돌촉이 박힌 활과 창으로 사슴과 멧돼지를 사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야생이 아니라 그들이 세심하게 가꾸고 관리한 풍경이었습니다. 밤나무 숲을 관리하고 유용한 식물이 집 근처에서 더 잘 자라도록 돌보는 등 훗날의 농경과는 다르지만 안정적인 삶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를 엿보고 싶다면 도구라 불리는 작은 토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글을 쓴 듯한 눈, 풍요를 상징하는 과장된 엉덩이, 옷이나 상징으로 보이는 무늬가 새겨진 이 토우들은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일본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대부분 팔다리가 의도적으로 부러진 채 발견되는데 이는 아마도 자신의 아픈 부위를 대신해 토우를 부수어 병이나 불운을 떨쳐내려 했던 주술적 의식의 흔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도구는 인내와 기술의 산물이었습니다. 돌도끼는 닳고 닳아 반짝일 때까지 갈았고 뼈 송곳으로는 가죽옷을 지었으며 온나무 수액을 바구니에 발라 단단하고 윤기나는 칠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오칠공예의 증거입니다. 또한 나가노의 흑요석이나 니가타의 비치 같은 귀한 재료들이 강길을 따라 멀리까지 이동한 흔적은 살롱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열도 내에 교역망이 존재했음을 말해줍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해안선이 바뀌고 사냥감의 종류가 달라지면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문화는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된 삶의 방식은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를 통해 벼농사와 금속 도구가 전해지면서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새로운 방식은 기존의 것 위에 겹쳐졌습니다. 농부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새끼줄 무늬 토기를 계속 만들었고 금속칼 옆에는 여전히 잘 드는 돌도끼가 놓여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조몬의 방식이 더 오래 지속되었고 남쪽에서는 우리가 야요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문화와 융합되었습니다. 문화란 막이 내리듯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며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몬 마을에서 야요이 마을로 걸어 들어가면 발밑의 땅부터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숲은 옅어지고 공기는 젖은 흙과 집 냄새로 가득하며 수로를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얕은 물이 담긴 네모난 논에 허리를 굽혀 모를 심고 있습니다. 이 풍경이 바로 야요이 시대를 정의합니다. 한반도를 통해 전래된 습식 벼농사는 일본 열도의 거의 모든 생활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을은 더 커졌고 시간은 파종과 수확을 기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것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제방을 쌓고 땅을 파며 적극적으로 풍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벼농사는 따뜻한 여름과 세심한 물 관리가 필요했고 이는 곧 협동과 조정을 의미했습니다. 언제 물을 대고 뺄지 함께 결정해야 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와 규칙의 등장을 촉진했습니다. 최초의 노는 마을 단위 최초의 정치를 탄생시킨 셈입니다. 건축 양식도 바뀌었습니다. 땅을 파고 만든 집 움집은 여전했지만 그 위로 새로운 형태의 건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땅에서 기둥을 높이 세운 고상식 창고입니다. 쥐와 습기로부터 귀중한 수확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 영리한 구조물은 훗날 2세 신궁과 같은 신사 건축 양식의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도구 역시 혁명적으로 변했습니다. 철제 농기구는 단단한 땅을 손쉽게 갈아엎었고 청동은 실용적인 도구보다는 제사와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탁이라 불리는 청동방울은 야요이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표면에는 사슴, 배, 새,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주로 마을에서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 묻힌 채 발견됩니다. 이는 공동체에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만 꺼내 사용하고 의식이 끝나면 다시 땅에 돌려보냈음을 암시합니다. 동탁의 울림은 공동 노동의 리듬이자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마을이 커지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방어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규슈의 요시노가리 유적에서는 거대한 환호와 목책, 망루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이웃이 우호적이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장된 곡식과 잘 구획된 땅은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덤에서는 뚜렷한 사회 계급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무덤은 소박한 반면 어떤 무덤에는 바다 건너온 화려한 장신구와 무기, 청동 거울이 가득합니다. 이는 노동력을 동원하고 잉여 생산물을 거두며 필요할 경우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강력한 족장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중국의 역사서는 이 시기 일본의 모습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에라고 불린 사람들이 수많은 작은 나라로 나뉘어 살았으며 일부는 얼굴에 문신을 하고 족장들은 사절단을 교환하며 종종 분쟁을 벌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수많은 소국들이 경쟁하고 교류하며 점차 더 큰 정치체로 통합되어 가던 야요이 시대의 역동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기원후 3세기, 이 혼란스럽고 역동적인 풍경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이름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바로 여왕 히미코입니다.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오랜 분쟁 끝에 사람들이 뛰어난 주술적 능력을 지닌 여성을 왕으로 추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야마타이라는 나라를 다스렸으며 거의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남성 친족을 통해 나라를 통치하며 신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히미코의 야마타이국이 규슈에 있었는지 아니면 훗날 야마토 정권의 중심지가 된 나라 분지에 있었는지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수많은 소국들을 하나로 묶어서기 238년 중국의 위나라에 정식 사절단을 보낼 만큼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위나라 황제는 히미코를 친위회왕으로 인정하며 100여 개의 청동 거울을 비롯한 수많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당시 최고의 위세품이었던 청동 거울은 그녀의 권위를 열도 전체에 과시하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히미코가 248년경 사망하자 기록은 직경 100보가 넘는 거대한 무덤이 만들어졌고 100여 명의 순장자가 뒤를 따랐다고 전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일본에서는 고훈이라 불리는 거대한 무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위에서 보면 열쇠 구멍 모양을 한 독특한 형태의 전방후 원분 이 시대를 대표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열쇠 모양의 무덤은 우리 한반도의 영산강 유역에서도 발견되어 당시 두 지역 간의 복잡하고 긴밀했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무덤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동력과 자원이 필요했고
이는 곧 강력한 권력의 출현을 의미했습니다. 무덤의 규모 자체가 곧 지배자의 권력이었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한이와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토우들이 세워졌는데 병사, 무녀, 동물, 집 모양 등 마치 살아있는 세계를 정교하게 재현하여 죽은 자와 함께 하려는 듯 보입니다. 이러한 고운 시대의 중심지는 나라 분지를 중심으로 한 기나이 지역이었고 이곳에서 성장한 세력을 우리는 야마토 정권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결혼과 동맹, 정복을 통해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5세기에는 중국 남조에 사절을 보내 스스로를 외왕이라 칭하며 국제적인 승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대륙으로부터 말이 전래되면서 전쟁과 이동의 양상도 크게 바뀝니다. 기마술에 능한 지배층은 더 넓은 지역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야마토 정권이 일본 열도 대부분을 아우르는 정치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백제, 신라, 고구려 3국과의 관계 또한 야마토 정권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백제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선진 기술과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라현의 한신사에 보관된 칠지도는 4세기에 백제왕이 외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 두 나라 간의 깊은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야마토 조정은 강력한 시족들의 연합체 성격을 띠었으며 천황을 정점으로 각 시족이 관직을 맡아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를 점차 갖추어 나갔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무덤을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과시하고 신화를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대륙과의 교류를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소국들이 난립하던 시대는 저물고 하나의 통일된 왕권이 열도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6세기 중반 야마토 조정에 또 한 번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백제의 성왕이 사신을 통해 불상과 경전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상과 아름다운 불교 예술은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소가시와 같이 대륙 문물의 개방적인 시족은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반면 전통신앙을 중시하던 모노노베시 등은 외래 종교가 토착신들의 분노를 살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졌고 소가시가 승리하면서 불교는 일본 사회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아스카 지역에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인 아스카데라가 세워졌고 이곳에 안치된 거대한 금동불상은 새로운 신앙이 지닌 장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쇼토쿠 태자입니다. 그는 섭정으로서 고대 일본의 국가체제를 혁신적으로 개혁했습니다. 그는 혈통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관직을 주는 관이 12개를 제정하고 관리가 지녀야 할 도덕적, 정치적 원칙을 담은 17조 헌법을 반포했습니다. 이 헌법은 화합을 귀하게 여긴다는 첫 조항에서 알 수 있듯 시족 간의 갈등을 넘어 통일된 국가를 지향하는 그의 이상을 보여주며 불교의 가르침을 통치의 근본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 수나라의 견수사를 파견하여 대등한 외교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당시 수나라 황제에게 보낸 국서에서 스스로를 해뜨는 고세 천자라고 칭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쇼토쿠 태자의 후원으로 호류지와 같은 위대한 사찰들이 세워졌고 불교 예술과 건축이 꽃을 피웠습니다. 이로써 권력의 상징은 거대한 무덤에서 장엄한 사찰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의 전례는 단순히 종교 하나가 추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 예술, 건축, 법률, 그리고 국가 경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을 변화시킨 총체적인 문명의 이식이었습니다. 쇼토쿠 태자 사후, 소가시의 권세가 지나치게 강해지자
645년 나카노오의 황태자가 정변을 일으켜 소가시를 타도하고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향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카 개신입니다. 이 개혁을 통해 토지와 인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는 공지공민 사상이 선포되고 중국의 율령 체제를 모델로 헌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서기 710년 일본은 최초의 계획도시이자 수도인 헤이조쿄, 즉 나라로 천도합니다.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떠 만든 이 도시는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구획된 도로와 웅장한 궁궐, 그리고 거대한 사찰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일본의 율령 국가는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고사기와 일본 서기가 편찬되어 국가의 신화적, 역사적 정통성이 확립되었고 일본 최초의 와카집인 마뇨슈가 만들어져 일본 문학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특히 쇼무천황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불교의 힘을 빌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각 지방에 고쿠분지라는 사찰을 세우게 하고 나라의 도다이지에는 거대한 비로잔합을, 즉 대불을 조성하는 대대적인 국가 사업을 벌입니다. 이 대불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사업으로 완성된 불상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불교의 가호 아래 하나로 통일되었음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다이지 옆의 쇼소인이라는 보물창고에는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진 서역의 유리잔, 페르시아의 악기, 화려한 직물 등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8세기 나라가 국제문화의 동쪽 종착점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나라는 법과 제도로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교 문화를 꽃피우며 국제적인 문물을 받아들여 고대 일본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해진 사원 세력의 정치 개입과 귀족들의 권력 다툼은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794년 간무천황은 나라의 거대 사원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수도로 천도할 것을 결심합니다. 교토 분지의 풍요로운 땅에 자리 잡은 새로운 도시는 평화롭고 안녕한 수도라는 뜻의 헤이안쿄라 불렸습니다. 이로써 고대 일본의 마지막 장이 끝나고 귀족 문화가 만개할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들이 창조한 섬에서 시작하여 1만 년 넘게 이어진 조몬의 숲을 지나 쌀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든 야요이의 들판을 건넜습니다. 거대한 무덤으로 권력을 말하던 시대를 거쳐 바다 건너온 불교의 빛이 어둠을 밝히고 마침내 법과 문자로 다스리는 최초의 대도시를 세우기까지 실로 장구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의 층위가 쌓여 우리가 아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깊은 토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역사 여행이 여러분의 지적인 삶의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